네, 안녕하세요. 오늘 임대차 보호법 발표 첫 부분을 맡은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들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먼저 온타리오주의 임대차 보호법 또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RTA라는 법을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RTA는 큰 틀로 봤을 때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집주인과 임차를 하는 세입자들의 권리, 의무,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정 등을 다루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이름 그대로 residential,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상업용이 아닌 거주용 공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온주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부엌이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일단 임대 임차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임차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2018년 4월 30일부터 임차 계약을 할 경우 표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정해진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는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정보, 세입자의 정보, 렌트가 얼마인지, 데파짓은 내야 하는지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지켜야 할 규정들도 어느 정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서를 서명한 후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서명한 날로부터 21일 안에 전달해야 하고 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집주인이 서면으로 된 계약서 없이 세입자를 들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냥 잠깐 살게 해준 거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달 렌트를 내고 있었다는 증빙 자료나 다른 임차 임대 관계를 보일 수 있는 증거를 사용해서 구두로 된 임차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법적 임대 임차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계약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은 월 단위 계약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는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세입자가 12월 31일 이전에 따로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달이 계약이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웨비나에 집주인이신 분들 중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을 나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여러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가게 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꼭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지는 발표 후반부에 오지훈 변호사님께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일단 저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차 보호법 또는 다른 법에 반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 세입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고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끔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애완동물에 대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온타리오주에서는 애완동물 금지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세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고요. 물론 콘도 유닛의 경우에는 해당 콘도보드 규정에 따라서 콘도 전체에서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경우에 콘도 유닛 내에서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흡연 금지 조항인데요. 집주인은 임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흡연 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흡연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담배를 폈다고 해서 바로 퇴거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가 갔거나 집에 재산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집주인이 따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 대해서는 발표 후반부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료용 대마초 같은 경우에 그 의료용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다음은 렌트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할 때마다 집주인이 꼭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끔 렌트를 몇 달치 미리 받고 싶다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미리 렌트를 내겠다고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집주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강요를 받아서 렌트를 미리 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미리 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렌트 인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 렌트 인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2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상되기 전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언제부터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에 대해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를 하거나 언제 얼마나 인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통보를 안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렌트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렌트를 얼마씩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제한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해에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의 여파도 있고 해서 렌트가 동결됐었고요. 내년에는 최대 1.2%씩 인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렌트를 올린 적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그 3년치만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처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집이나 유닛의 경우 렌트 인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집의 경우 12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은 똑같지만 한 번에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렌트 이외에도 집주인이 각종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일단 한 달치의 렌트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임차 계약서상 렌트를 일주일씩 내고 있을 경우 렌트 데퍼짓을 일주일치 렌트 금액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 데퍼짓을 세입자가 집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집을 고치는 비용에 쓰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렌트 데퍼짓은 말 그대로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게 됐을 때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렌트 데퍼짓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주인은 12개월마다 세입자에게 렌트 데퍼짓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이자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매해 발표하는 렌트 인상 제한과 같은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렌트랑 똑같이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렌트 데퍼짓 이외에도 집주인이 요구하는 기타 보증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열쇠에 대한 보증금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키 디파짓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데 실제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열쇠를 교체할 때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교체하거나 새로 발급해야 하는 일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 키 디파짓은 세입자에게 환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집주인이 만일을 대비해서 손상 보증금, damage deposit이라는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손상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중에 오지훈 변호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다루시겠지만 세입자가 주거지를 손상시키면 법적 절차를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하고 퇴거 조치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한인법률사무소에서 예전에 진행했던 근로자법 아니면 인권법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셨다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온타리오주 인권법 또는 차별금지법은 세입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소득 정보, 신용등급, 과거 임대 이력 등을 참고해서 세입자를 드릴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 기준 이외에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기준을 잣대로 세입자를 선별할 경우 이는 인권법에 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 인터뷰를 할 때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지, 아니면 자녀 계획이 있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결혼 여부, 나이, 시민권자,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금을 받고 있는지 등은 물어볼 수 없으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다음은 세입자가 임차 계약을 어사인하거나 서블렛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사인먼트는 세입자가 집에서 완전히 이사를 나가면서 임차 계약을 새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이 새로운 세입자가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계약 조건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했을 때와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블렛은 세입자가 집에서 임시적으로 나와서 살지만 임차 계약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 임시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을 서브테넌트라고 하고요. 이 서브테넌트가 기존 세입자에게 렌트를 내면 그 기존 세입자가 그 렌트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서브테넌트와 집주인은 임차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요. 서블렛을 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서브테넌트에게 자신이 계약서상 원래 지불하고 있는 렌트만큼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2,000불을 내면서 렌트를 하던 도중 다른 사람에게 서블렛을 하게 된다면은 그 서브테넌트에게 다달이 2,000불 이상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유의를 하셔야 할 게 어사인을 하든 서블렛을 하든 세입자는 우선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진행을 할 경우 퇴거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집주인이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사람은 합법적인 세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허락을 구할 때 집주인 또한 합당한 이유 없이는 어사인먼트나 서블렛을 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합당한 이유란 따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판례를 살펴보면 세입자를 대신해서 들어오는 그 서브테넌트나 다른 사람의 신용 등급이 낮거나 렌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거절하는 경우는 합당한 이유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다음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곳에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사전 통보 없이 아무 때나 세입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은 웬만하면 불법입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사전 통보도 구두나 문자 같은 걸로 하는 것이 아닌 서면으로 출입할 날짜, 대략적인 시간, 그리고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출입 시간도 세입자가 따로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도 집주인의 합법적인 사전 통보가 있었을 경우 집주인의 출입을 마음대로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출입을 별 이유 없이 막는다면 이는 퇴거 조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응급한 상황에 의해서 집주인의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24시간 전 통보 없이도 출입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응급 상황이라 하는 것은 보통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응급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세입자가 임차 계약을 끝내고 나가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한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해당 집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일이 생길 텐데요. 이런 경우 꼭 24시간 전에 출입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집을 보러 오기로 하면 최대한 미리 세입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세입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출입 이외에 그 잠금 장치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막기 위해 임의로 잠금 장치를 바꾸면 안 되고요. 반대로 집주인도 만일 세입자가 있는 집에 잠금 장치를 바꾸게 될 경우 새 열쇠를 세입자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지켜야 할 규정과 의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전반적인 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세놓을 경우 해당 거주 공간이 법에 정해진 안전 규정 등에 맞게 유지 및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해충 문제가 생길 경우 집주인이 이를 해결해야 하고요. 또 난방 같은 경우에 법에 정해진 대로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에 맞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해당 집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임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집주인은 해당 문제를 고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난방이 고장났다는 걸 알면서도 세입자가 임차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 집주인은 난방을 고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뭐 괴롭히거나 프라이버시 등등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건 다들 아실 테니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집주인은 세입자의 인권 관련 요구를 수용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이걸 하나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세입자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일 경우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게 계단 리프트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런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어 인권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집주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세입자 또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집에 사는 동안 거주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결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깨끗하다고 생각할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집을 파손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하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손님을 집에 불렀을 경우에 그 손님이 집에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이 손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 손님을 부른 세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재물 파손의 경우 그냥 normal tear and wear 같이 시설이 낡거나 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렌트를 제때 안 내시면 퇴거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주지 않거나 유지 보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세입자가 사비로 수리를 했다고 해도 이런 이유로 렌트를 안 내거나 적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렌트는 계속 내시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수리비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표 부분은 마쳤고요. 다음은 오지훈 변호사님께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온타리오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 안에서의 권리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즉 LTB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LTB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곳인데요. 임대인은 보통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은 관리나 수리 문제 혹은 자신의 권리 위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LTB를 찾는다고 보면 됩니다. LTB를 통해 절차를 밟고 싶으실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첫째, 임대하고 있는 곳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둘째, 임차인은 퇴거 공지서에 적혀있는 termination date 안에 퇴거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 셋째는 법적인 퇴거를 위해서 임대인은 반드시 보안관 사무소에서부터 받은 퇴거 명령, eviction order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 보호법 적용은 앞에 김유진 변호사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예외되는 상황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만약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LTB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A1 application이라는 것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퇴거 공지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termination date이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이 공지서를 받아도 이 날짜 안에 퇴거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은 eviction order를 꼭 받아야 하고 eviction order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공지서 termination notice를 통보하고 LTB의 요청서 application을 접수를 하고
재판을 통해 퇴거 명령서 termination order를 받아야 합니다. 이 LTB에서 받은 termination order를 보안관 사무소에 제출해 eviction order를 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LTB가 결정한 오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request to review라는 것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판에 참가를 못해서 오더가 내려졌는데 참가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오더에 임차인으로 적혀 있으나 임대 주소에 산 적이 없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임대인 공지들을 이제 살펴볼게요. N4 집세미납, N5 간섭, 손상 혹은 임대 유닛 인원 초과, N6 불법 행위 혹은 소득에 관한 허위 시고, N7 임대 유닛 혹은 주거 단지에서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 N12 집주인 구매자 혹은 가족이 임대 유닛에 거주하기로 한 경우, N13 집주인이 임대 유닛을 폐쇄를 원하거나 수리를 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할 때 공지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많이 보는 공지들은 N4 집세 미납 그리고 N12 집주인 구매자 혹은 가족이 임대 유닛에 거주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끝 무렵에 N12 예시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임대 계약 종료는 꼭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N9이라는 공지서를 통해 임차인이 통보를 할 수도 있고요. 적어도 60일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종료하면 N11이라는 공지서를 쓰시면 됩니다. 임차인 요청서도 짚고 넘어갈게요. T2는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T6는 관리와 수리에 관한 것입니다. T2 권리에 관한 것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혀있는 임차인 권리를 다루고요. T6 관리, 수리에 관한 것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관리 및 수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적용됩니다. 둘 다 1년의 시효 기간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김유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권리, 관리, 수리 이슈가 있어도 임차인은 집세를 보류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세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이 N4 집세 미납을 통보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한 가지 또 예시를 들자면 같은 유닛에 있는 임차인과 임차인들끼리의 이슈도 임대인이 다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리스에 노 스모킹 조건이 없었고 임차인들 중 한 명이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스모킹에 대해서 컴플레인트를 하면 임대인으로서 주의를 주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T2를 접수할 수 있고 재판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정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할게요. LTB 재판날은 어떤지 볼게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재로 인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취소가 되거나 임차인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임대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재판이 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코비드 이후에는 줌 화상 혹은 전화로 조인할 수 있는데요. 오전, 오후 블록이 있고요. 사인인 하셔야 하고요. 사인인 후 바로 자신의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대 내에 재판이 여러 개 같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으므로 하루 일정을 비워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판에는 누가 있느냐? 재판을 결정하는 멤버 혹은 재판자는 항상 있고요. 재판 블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중재자, 즉 사인인 등 어드민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중재인, 즉 재판 말고 미디에이션을 통해서 오더나 결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디에이션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하고 싶다고 동의를 해야 하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으나 임차인이 만약에 임대인을 무서워하거나 둘의 파워 다이내믹 차이가 큰 경우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재판날 전날 알아서 구하셔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소형사를 고용할 수 있고요. 재판날 임차인 무료 번호 상담사도 있습니다. 처음에 중재자나 재판자가 필요한지 물어볼 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액토
온타리오 임차인 변호단체라는 사이트에서 미리 사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역 법률 상담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당일날 있는 듀티 카운슬은 보통 조언을 주는 역할이고 재판이나 미디에이션을 같이 도와줄 수 있을지는 당일 스케줄에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을 도와주는 변호 상담사는 당일날 없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재판날 전에 Landlord Self-Help Center를 연락하거나 사비로 변호사, 변무사를 선임 혹은 혼자서 참가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LTV에 제출한 증거물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N4, 집세 미납 문제였다 하면 집세를 냈다는 증명서가 도움이 되겠죠. 이 점 때문에 집세를 낼 때 추적이 가능한 방법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나 e-트랜스퍼를 말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이 T2나 T6, 임차인 관리, 수리 문제였다 하면 문제가 돼 있는 사진들, 임대인과의 소통, 언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건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중요하고요. 만약 경찰을 불렀어야 했다 하면 그 경찰 사건 리포트가 재판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증인이 있으면 도움이 될지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증거물 제출은 임대인은 재판날 7일 전, 임차인은 5일 전, 이메일이나 팩스나 메일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늦게 제출을 했는데 늦은 이유가 합당하거나 증거물이 재판 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다 판단되면 재판사가 그 증거물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내서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 시간 내에 증거물 제출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N12 시나리오 살펴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N12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그 공지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유가 임대인 가족, 이 임대 유닛에 이사가 오고 싶어서일 때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지서에 주소 작성이 제대로 완성이 돼 있나 살펴보셔야 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지 무효됩니다. 두 번째, 임대인이 한 달치 집세를 보장으로 줬거나 아니면 임차인에게 다른 임대 유닛을 제공했나 따져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지 무효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만료 날짜, termination date,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서명 날짜로부터 적어도 10일 이전인지 따져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지 무효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임차인은 만료 날짜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임대인은 LTV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증거물을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무엇을 증거물로 제출했나 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구매 및 판매 계약서가 있는지, 혹시 공지서를 받은 후 임대 유닛이 렌트하는 포럼에 리스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임대인 가족이 이사가 와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퇴거하는 것 같다 하시면 그것을 서포트할 증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N4 집세 미납 공지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N12를 받았을 경우 N4 공지서가 증거물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LTV 절차를 통해서 퇴거를 당했지만 임대인 가족이 입주를 안 했을 경우 T5, 임대인의 나쁜 의도, bad faith로 임대 종료 공지를 줬다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T2, T6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 볼게요. 빈대, 변기 누수, 벽 곰팡이 문제 등 임대인이 허락 없이 거주지로 들어올 때 일단은 임대인에게 거주지 내 문제들을 문자나 이메일이나 편지 등으로 알린 후에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문제들에 대해서 말로 나누시고 싶으면 그 후에 팔로우업 이메일이나 그런 것들 적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나중에 LTV를 가야 한다면 도움되는 증거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임대인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 T6와 T2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시 포함해야 할 것들은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날짜, 그 후에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 만약에 있다면, 관련된 대화 내용, 문제에 대한 사진, 그리고 문제를 고치고 싶으면 돈이 얼마든지의 견적서,
문제를 이미 고쳐서 청구서 및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영수증, 본인의 기물 파손 시 파손된 물건들의 목록과 가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대 때문에 가구나 옷 등이 파손되어 버렸을 때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지에 들어오기 24시간 전 출입 날짜와 사유를 적어서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 이유가 타당할 시 출입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러 오기 위해 견적서를 내기 위해 아까 김유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T2, T6 애플리케이션을 신청하실 때 구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T2와 T6 둘 다 월세 경감, 주택 차용 강제 종료,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 부대 비용 부담 신청 가능하고요. T2에서는 임대인의 행동 금지, 임대인의 벌금, 임차인이 더 비싼 주거지로 옮겨야 할 경우 차액 보상, 이사 및 보관 비용 보상, 거주지로 다시 이사를 허용하길 원한다는 오더, 그리고 임차인 소유물 반환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T6에서는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 LTB에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수리 허락 및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라는 오더, LTB에서 임대인에게 필요한 수리 오더, 그리고 수리 완료 전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는 오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드릴게요. 만약 이슈가 있을 때 임차인으로서 참고하실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지역 법률 상담소에서는 이슈에 맞은 조건을 얻을 수 있고요. 변호사 요청 가능합니다. 온타리오 임차인 변호단체, 아까 말씀드린 액토, 온타리오 법률교육기관 클리오, 그리고 Steps to Justice에서는 이슈에 따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김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김유진 변호사님, 여태까지 임차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경험상 자주 듣는 질문들 몇 가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네, 임대인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에 있는 복도나 공용 세탁실 등 공용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유닛 안과 같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을 놓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건물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에 문을 향해 있다면 이 또한 불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입자가 문을 열었을 때 유닛 실내가 녹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용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CCTV가 녹화 중임을 명시하는 안내문 등을 통해서 세입자들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공지를 해야 하고 녹화된 영상이 어떤 용도에 사용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CCTV를 공용 공간에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설치되어 있음을 공지하지 않고 몰래 녹화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차 계약서에 손님 금지 조항을 넣는 경우 제가 사는 곳에 손님이 놀러 오거나 자고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세입자가 손님을 들이고 말고는 집주인이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 계약서에 손님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님들 또한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실제 세입자와 같이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손님이 너무 시끄럽게 굴거나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만일 손님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당 손님을 부른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LTV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상업용 임대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주인과 부엌이나 화장실을 같이 쓸 때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LTV에서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거주용 주택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소액재판소나 superior court 등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이것으로 KLC 임대, 임차법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은 1시간 동안은 개인적인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있겠습니다. 임차인들에게만 제공되는 세션이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챗 펑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사인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